바다의 물결은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끝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갈등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과도 같았습니다.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이 바다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속적인 해양 확장 정책은 주변국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좁은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서해는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서해를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해왔습니다. 해양 자원뿐만 아니라 군사적 전략까지 고려한 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해양 주권이라는 명분 아래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원의 관점에서 서해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풍부한 어족 자원과 잠재적인 해저 석유, 가스 매장량은 각국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어로 활동부터 시추선 배치까지 그들의 행보는 매우 노골적이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서해의 전략적 중요성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해상 교통로 통제와 군사적 전진 기지로서의 가치는 어느 국가에게나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주변국들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긴장감은 물론 군사적 대비태세까지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바다 아래에서는 수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 힘겨루기의 장이자 미래의 자원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공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고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심연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지정학적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해양 공간입니다. 서해는 지리적으로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얕은 수심과 복잡한 해안선, 그리고 풍부한 해양 자원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수역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북한의 접경 지역으로서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양 자원의 관점에서 서해는 풍부한 어종과 해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명태, 멸치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도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연안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는 국제해상 운송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주요 항구들이 위치해 있어 국제무역과 물류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인천항, 평택항, 중국의 칭다오항 등 주요 항구들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서해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지역입니다. 한국, 중국, 북한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간으로 각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 진출은 이 지역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측면에서도 서해는 독특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이자 철새들의 중요한 이동 경로로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갯벌 생태계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자연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으로 인해 서해는 단순한 바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 경제적 가치, 군사적 전략, 생태적 중요성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평화로운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중국은 자국의 해양 전략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확장을 넘어 국제해양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정책은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야심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 중국은 해양 강국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주장과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국의 영토적 야심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정책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해양 자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해저 석유, 천연가스, 수산자원 등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탐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군사적 측면에서 해양 통제권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인공섬 건설, 군사기지 설치, 첨단 해군력 증강 등을 통해 지역 해양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측면에서 국제해양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해양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국 중심의 새로운 해양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보는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공섬 건설, 군사적 시설 배치, 불법적 해양자원 탐사 등은 주변국들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중국의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해양 정책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글로벌 패권을 향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군사적 영향력 확대, 국제적 위상 제고 등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국제해양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래 국제사회는 중국의 이러한 해양 팽창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평화로운 대화와 국제법의 존중, 그리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해시태그 중국의 불법 시추 작업. 바다의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불법적인 시추 작업은 한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해양 자원 탐사 선박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서해를 횡단하며 국제법의 경계를 무시하고 자원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첫 번째 대규모 불법 시추 작업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과학적 해양 조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지역을 탐사하는 명백한 자원 약탈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한국 해양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2015년의 시추 작업은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첨단 탐사 장비를 동원하여 서해의 전략적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자원 탐사를 넘어 군사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주변국들의 영해와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불법 시추 작업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정학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서해의 해저 지형과 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은 향후 중국의 해양 팽창 전략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시추 작업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 위험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무분별한 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생태계 파괴와 오염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해는 풍부한 해양 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고로 이러한 무분별한 탐사는 지역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법적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하려 노력했지만 중국의 강한 태도는 쉽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 해양 질서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법 시추 작업은 단순한 자원 탐사를 넘어 국가 간 갈등의 새로운 화이 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해양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중국의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해의 평온한 바다 아래에는 숨겨진 긴장감과 치열한 자원 경쟁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2009년 중국의 대담한 시추 작업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에 심각한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단순한 자원 탐사를 넘어 전략적 의도를 숨기며 서해에 접근했습니다. 해저 지질 조사팀과 시추선들은 마치 정밀한 외과 수술처럼 서해의 해저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 조사를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초기에 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하고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강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해양조사 권리를 주장하며 한국의 항의를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시추 작업의 기술적 측면에서 중국은 첨단 해양 탐사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고성능 탐사선과 첨단 음파 탐지기, 정밀 지질 조사 장비들은 서해의 지질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조사를 넘어 군사적 목적의 해저 지형 조사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9년 시추 작업은 한국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해양 주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해양 안보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자원 탐사를 넘어 중국의 장기적인 해양 전략의 일환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서해는 더 이상 평화로운 바다가 아니라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해양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2015년 서해에서 벌어진 중국의 시추 작업은 한국의 해양 안보와 국가 이익에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 인근에서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자원 탐사를 감행했습니다. 이 시추 작업은 단순한 자원 탐사를 넘어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의 시추선들은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해역을 무단으로 침범했습니다. 이들은 첨단 장비와 대규모 선단을 동원하여 해저 자원을 탐사하면서 한국 정부와 해양 당국을 극도로 긴장시켰습니다. 특히 이 작업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였으며 한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도발로 간주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공동으로 중국의 불법 시추 작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항의를 사실상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원 탐사 활동을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는 심각한 긴장 상태에 빠졌으며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시추 작업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외교적 긴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자원에 대한 한국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했으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의 무단 시추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잠재적 자원을 불법적으로 탐사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중국의 점진적인 해양 확장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서해를 자국의 전략적 영향권으로 점차 확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탐사를 넘어 지역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한국 해군과 해양당국은 이 사건 이후 더욱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해양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도의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이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의 시추 작업은 한국 해양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 해양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해양 정책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갑자기 솟아오른 거대한 구조물들은 마치 바다의 침묵을 깨뜨리는 불협화음 같았습니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단순한 해양 개발이 아니라 복잡하고 미묘한 지정학적 전략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인공섬들은 마치 거대한 체스 말처럼 전략적 위치에 배치되어 서해의 평화로운 해양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인공섬 프로젝트는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서는 다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이 인공섬들은 레이더 기지, 활주로, 군사시설로 변모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해양 주권을 확장하고 전략적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시작된 이러한 인공섬 건설 전략은 점차 서해로 확장되면서 한국의 안보와 해양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섬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국제법의 경계를 흐리고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해양 생태계 측면에서도 이러한 인공섬 건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매립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는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산호초 파괴, 해양생물 서식지, 상실, 해류 변화 등 생태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또한 해양 자원에 대한 통제권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풍부한 어족 자원과 잠재적 해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복합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섬은 잠재적으로 군사적 감시와 통제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의 해양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서해와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단순한 해양 개발을 넘어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 복합적 전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해양 안보와 국가 이익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바다의 고요함은 때때로 숨겨진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깊은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바다 위에 펼쳐지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과도 같았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인공섬은 중국의 해양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합니다. 작은 모래사장에서 시작된 인공섬은 점차 레이더 기지, 활주로, 그리고 군사시설로 변모하게 됩니다. 특히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이러한 인공섬들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크게 확장시키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이 인공섬들은 단순한 군사기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해상 교통로를 통제하고 주변국들의 해양 활동을 감시하며 잠재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마치 바다 위에 움직이는 요새와도 같은 이 인공섬들은 중국의 팽창주의적 해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이러한 인공섬들은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통신, 장비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 시설들은 중국에게 전략적 정보 우위를 제공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해양 감시 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공섬들은 잠재적인 군사작전의 보급기지로도 기능합니다. 헬기장, 연료 저장고, 군수시설 등을 갖추면서 중국 해군과 공군에게 중요한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시설을 넘어 공격적인 군사투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이러한 활동은 주변국들의 해양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 주변국들은 중국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인공섬들은 단순한 모래 언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중국의 팽창주의적 야망을 상징하는 해양 전략의 생생한 증거이자 복잡한 국제 정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해양 구조물의 설치. 서해의 푸른 물결 사이로 숨겨진 중국의 해양 구조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장치였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서해의 전략적 해역을 조금씩 잠식해 나가고 있었고
그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해양 조사와 활동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방해하려는 계획적인 시도였습니다. 중국은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구조물은 단순히 물리적 존재를 넘어서 첨단 감시 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는 주변 해역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해양조사선의 활동을 사실상 감시하고 제한하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해양 구조물들은 국제법상 모호한 영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공해상이지만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지점들을 선택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해양조사선들이 접근할 경우 즉각적인 방해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어 한국의 해양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단순한 감시 장치를 넘어서 잠재적인 군사적 기능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양 드론 발진, 레이더 기지, 그리고 은밀한 통신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의 해양 조사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위성 정보와 결합된 이 구조물들은 서해의 해양 환경을 사실상 중국의 통제 아래 두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한국 해양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을 넘어서 지정학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 해양 구조물들은 국가의 해양 주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기술적 대응이 동시에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행위에 대해 점점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양법 협약을 위반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는 결국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외교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바다는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해는 긴장과 갈등의 복잡한 해역으로 변모해왔습니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들은 메러타임 스페이스에서의 행동 규범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규범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는 각국이 존중해야 할 기본적인 해양 질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협약의 정신과 문자를 동시에 위반하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영해, 침범, 불법 시추, 인공섬 건설 등은 모두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행위였습니다. 해양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영해는 한국과의 절대적인 주권이 적용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해양 팽창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변국들의 영해를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해에서의 불법적인 자원 탐사 활동은 한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국제법은 영해 12해리 접속수역, 24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이지 200해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시설을 갖춘 인공섬 건설은 이러한 위반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도 국제사회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역사적 권리, 전략적 이익 등을 내세워 자국의 불법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였으며 해양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행동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평화로운 해양 질서를 훼손하고 주변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 전략적 접근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를 포함한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고발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해양 팽창 정책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바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국제적 공간입니다. 국제해양법의 기원은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 왔으며 각 국가의 이익과 권리가 미묘하게 얽혀있는 섬세한 법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주권의 개념은 단순한 영토의 경계를 넘어 복합적인 법적,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주권은 크게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구분됩니다. 영해는 영토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으로 해당 국가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접속 수역은 추가로 12해리가 더해진 수역으로 관세, 출입국, 위생, 안보 등과 관련된 제한적 통제권을 인정받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범위로 자원 개발과 관련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의 핵심은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은 1982년에 채택되어 1994년에 발효되었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한 중요한 국제법적 문서입니다. 협약은 해양에서의 국가 간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해양 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양 주권은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자원이 풍부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에서는 국가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이나 불법 시추 행위는 이러한 해양 주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국제적 대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외교적 노력,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군사적 대비까지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와 같은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서는 더욱 세심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결국 해양 주권은 단순한 법적 개념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다는 더 이상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의 핵심 무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양 영역에서 중국의 법적 주장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논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해양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법적 논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권리와 전통적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국의 해양 진출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특히 서해와 남중국해에서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해양 활동을 근거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해양법의 현대적 기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다른 연안국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법적 주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 권리를 근거로 한 영유권 주장입니다. 중국은 수세기에 걸친 자국의 해양 활동 기록을 들어 자신들의 영토 범위를 확장하려 합니다. 둘째, 해양 자원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주장합니다. 이는 주변국들의 자원 개발을 제한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셋째, 해양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군사적 확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해양법 협약 UNCLOS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법적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군사적 시설물 설치를 평화적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법적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해양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영유권 확장 시도는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법적 주장은 형식적인 법리를 넘어 실질적인 패권 의도를 숨기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면밀히 관찰하고 법적 논리의 허구성을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양 안보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의 서해 팽창 정책은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먼저 외교적 채널을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국제기구와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공론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과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첨단 해양 감시 장비와 대응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군과 해경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방어적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양 드론, 첨단 레이더 시스템, 고성능 감시 장비 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능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범국민적 인식과 결속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안입니다. 해양 주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양 안보는 특정 기관이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외교, 정보,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팽창을 견제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합니다. 해양 자원 개발과 관련된 기술력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해양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국가 기술력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해양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국제법적 대응 능력을 높이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국제해양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가 그룹 육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대한민국은 서해의 안보와 주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점점 더 노골적인 행동은 단순한 영유권 다툼을 넘어서 실질적인 국가안보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교적 대응은 이러한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전략입니다. 먼저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활동을 체계적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유엔 해양법 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적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의 불법 시추와 인공섬, 건설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항의하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법적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다자간 외교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인도-마이너스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에 대응하는 공동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양자간 대화를 넘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교적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냉철하고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대화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설적이고 원칙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명확한 국제법적 근거와 함께 한국의 해양 주권에 대한 불변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외교 또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경제적 제재나 압박을 통해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여론 형성과 공공외교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 학술, 미디어, 시민사회 차원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양 활동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군사적 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의 해양 안보는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의 지속적인 해양 영역 확장과 불법 시추 작업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군과 해경의 전략적 대응 능력은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신 장비와 첨단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해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함정과 고속 경비정의 확충은 우리의 해양 방어 역량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첨단 정보 수집 및 대응 능력이 핵심입니다. 위성 감시, 드론 정찰, 전자정보 수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력은 실시간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실전적 훈련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상 충돌 시나리오부터 장거리 감시 훈련까지 군의 대응 능력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과의 공동 군사 훈련은 우리의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현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산 고성능 함정, 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 첨단 레이더 기술 등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정보 기술과 군사력의 융합은 현대 해양 안보의 핵심입니다. 사이버 방어 능력,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첨단 통신 기술 등이 우리 군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방부와 관련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외교적 대화와 국제적 협력을 병행하는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한 총체적인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군사적 준비 태세는 방어적이면서도 적극적입니다. 평화를 기본 가치로 두되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단호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우리의 해양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국제 정세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략적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서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 팽창에 직면하여 단순히 한국과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핵심적인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외교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전략적 구도 속에서 중요한 동맹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 교류와 전략적 대응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은 한국의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축입니다. 비록 과거사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에서 한일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정보, 공유와 군사적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 합니다. 다자간 협력 체제 또한 매우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아세안 ASEAN 국가들과의 협력, 호주, 인도 등과의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은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 정책에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일 국가의 대응보다는 다수의 국가가 연대하여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활동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정보 공유와 정보력은 이러한 동맹국 협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첨단 정보 기술과 위성 정보, 해양, 감시 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양 정보와 관련된 첩보 활동에 있어 동맹국과의 협력은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해양 자원 개발, 기술 협력, 공동 투자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적 대응 메커니즘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맹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과 한국은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와 도발적인 행위가 증가하면서 양국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는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연합군사훈련은 단순한 군사적 대비훈련을 넘어 양국의 전략적 의지와
결속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한미 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해양 팽창과 관련된 문제에서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며 국제법적 원칙에 근거하여 공동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경제적 협력 또한 양국 관계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첨단 군사기술 교류, 국방산업 협력, 사이버, 안보 분야의 공동 대응 등은 양국의 전략적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입니다.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과 한국의 뛰어난 방위산업 기술이 결합되면 더욱 강력한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 관계가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양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조정의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최근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 등은 양국 관계에 도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 더욱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조화롭게 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양국의 국가적 이익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현대 국제 해양 질서의 복잡성은 어느 한 국가의 단독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와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에서는 다자 간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국가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접근만이 진정한 해양,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 안보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정책, 북한의 불확실한 행동,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다자 간 협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군사적 대응이나 외교적 압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자 간 협력 체제의 핵심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해양자원 공동조사, 환경보호, 해양안전 협력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긴장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이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와 같은 다자 간 협의체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단순한 대화의 장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 적극적이고 중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보호, 해양자원,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 다자 간 협력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공동의 자산인 해양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매개로 한 협력은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자 간 협력 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국의 진정성 있는 참여와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다자 간 협력의 핵심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국제 해양 질서 속에서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푸른 바다의 끝없는 지평선 위로 희망의 빛이 서서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략적 해역이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에게 풍부한 자원과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복잡한 지정학적 도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양 전문가들은 서해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해양 자원을 개발하고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해양 과학기술 개발, 국제협력, 그리고 전략적 외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해양 자원 개발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해저 자원 탐사 기술을 고도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집중한다면 서해는 또 다른 기회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양 신재생 에너지, 해양 생명공학, 첨단 해양 로봇 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서해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관점에서도 서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변국들과의 평화로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유권 갈등을 넘어 공동 개발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서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유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양 보호구역 지정, 과학적 모니터링, 국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서해의 생태계를 보전해야 합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서해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됩니다. 첨단 해양 감시 시스템 구축, 해상 방어 능력 강화,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억제력과 평화적 공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결국 서해의 미래는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전략적 사고,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갈등의 현장이 아니라 협력과 번영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해양 환경과 풍요로운 기회를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의 해양 자원 개발은 현재 매우 복잡하고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해양 공간입니다. 지정학적 위치와 풍부한 해양 자원으로 인해 서해는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양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정밀한 지질학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저에 매장된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첨단 해양 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자원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원을 추출하는 것을 넘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은 해양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해상 풍력 발전과 조력 발전 같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은 서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 또한 중요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주변국들과의 협력적 접근을 통해 공동자원 개발 모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해양 자원 개발 전략은 단기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력, 외교력, 환경보호, 그리고 국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은 서해 자원 개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해양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는 한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서해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한 해양 영토 분쟁은 단순히 힘의 논리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국제법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다자간 대화 채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의 긴장 상황은 양자 간 접근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과 같은 국제기구의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동 연구와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해양 자원은 어느 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동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자산입니다. 해양 환경 보호, 과학 조사, 어업 자원, 공동 관리 등의 협력 사업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교적 대화에 있어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긴장과 갈등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점진적인 신뢰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작은 합의와 양보가 큰 평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중재와 지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서해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평화적 해결의 핵심은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협력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서해는 갈등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은 단순한 영토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존엄성과 미래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침범과 무력한 팽창 정책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법과 외교적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의 행동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응은 단순히 군사적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외교, 경제, 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국의 무리한 해양 팽창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인식과 단결된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양 주권 수호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단호하고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의 해양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함으로써 우리의 대응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 외교부, 해양경찰, 군 등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는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된 경제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유엔과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법적, 외교적 채널을 통한 국제적 고립은 중국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은 공격적이거나 도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원칙에 기반한 냉철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지향하되 단호함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해양 강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해양 주권 수호는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현재의 도전을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는 더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중요한 과제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주권은 단순히 정부와 군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의 의식과 관심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은 외교적, 정책적 대응의 근간이 됩니다. 매일 뉴스와 정보를 접하면서 국제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국가의 해양 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국민들의 역할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제 문제에 대한 토론과 관심, 교육을 통한 인식 확산, 그리고 국가의 해양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 형성이 그것입니다. 국민들이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의 해양 정책에 참여하고 지지할 때 진정한 국가 안보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식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토와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얼마나 단결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는 무형의 자산이 됩니다. 젊은 세대의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해양 주권의 중요성, 국제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양 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국가의 해양 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할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단결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식은 국가 정책의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국가 안보와 주권 수호가 가능해집니다. 서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바다는 단순한 물리적 영역을 넘어 미래 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입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해양 주권 문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후의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온전하고 주권이 보장된 바다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수호를 넘어 국가의 존엄성과 미래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해양 자원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 속에서 바다는 미래 세대에게 필수적인 생존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해저 자원, 어족 자원, 해상 교통로 등 모든 측면에서 서해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 대응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외교적, 군사적 대응력은 곧 우리 자녀들이 누릴 미래의 안정과 번영을 결정할 것입니다. 약한 대응은 곧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하고 일관된 해양 주권 수호 정책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과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 순간 국가의 이익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대응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해양 주권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그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